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아, 선생님, 지금 우리가 독도에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EBS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히면서 선생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과 분쟁하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 땅이 누구 땅인지를 놓고 다른 나라와 우린 지금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긴 그냥 우리 땅이에요. 그거 그냥 우리의 단순한 주장입니까? 거기에 대한 막 증거를 다 대야 됩니까? 증거도 많아요. 지금 이거 증거 소개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정치와 법을 배우는 국제정치, 국제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우린 이걸 알고 있죠. 잠깐만,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지.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보자,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가보자. 우리는 싫다.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분할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니 잠깐만 왜 저래?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한번 가보자고? 우리 중거 충분하니까 한번 가볼까? 너희들 기다려. 같이 한번 가. 라고 할 게 아니에요. 안 가는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거니까 안 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선생님 볼펜이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잠깐만 이 볼펜 옛날에 내가 잃어버린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내 거 아니야? 법원 한번 가볼래? 이거 누구 건지 한번 밝혀볼까? 왜 가요? 이거 선생님 건데. 선생님 건데 이걸 왜 갑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깔끔하게 누구의 영토인지 확인받으면 될 걸. 왜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혹시라도 전강과 이번강 듣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이제 이걸 읽으면 해결이 됐죠? 써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이므로 그 권리를 왜 확인받아야 되냐 이거죠. 이를 거부하여 제소는 무산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이 다 동의하여야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 그렇죠. 우리 전강에서 배운 걸 여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만 제소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문제를 다룰 수 없다.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다. 그런데 밑에는 또 다르네요. 중국은 2013년 실질적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센카쿠 열도 이렇게만 읽어주긴 좀 그래요.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 그 다음 또 이게 이어도까지 포함을 시키네요. 이어도. 여기서 또 읽기 힘들죠. 마음이. 주변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을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중국 방공 식별 구역으로 선포했다. 더불어 인근 해역에 수시로 함정과 항공기를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영토 분쟁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중국이 이제 이어도 쪽에 뭔가 또 이 지역이 누구 건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분위기로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분석. 국내 갈등과 달리 국제 갈등은 당사국의 주권과 직접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데 특히 영토나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 간 주권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나 해결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복잡한 이 역사적인 맥락도 있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들을 때는 뭔가 정치여법 선생님이 너무 큰 오지랖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선생님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6단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6단원의 제목은 국제관계와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문제인데 어떻게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대학원 때 공공외교연구회를 선생님이 만들었었어요. 선생님과 이제 친한 한 선생님이 결의해가지고 책도 냈어요. 선생님 그 책 잘 팔렸나요? 제수에 들어갔어요. 몇 부 안 찍으셨죠? 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몇 번 안 찍었다가 다 팔리니까 아싸 우리가 다 팔렸네 또 찍어야지 이런 건 아닙니다. 꽤 팔렸습니다. 근데 뭐 책을 팔았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죠. 그때 공공외교라고 하는 걸 이제 각 국가의 국민들한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이미지를 좀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뭐 그 당시도 바빴지만 그래도 좀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하게 되어서 역사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이 문화라는 것도 여러분 문화는 이게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도 알아야 되고 뭐 의식주 이런 풍습도 알아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을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역사와 또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죠. 주변국과 협력하자. 상대국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상호 양보하고 타협하자.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읽으면 뭐야? 좀 심심한데? 심심하지만 이건 교과서적 표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공공외교가 딱 마지막 읽기 자료입니다.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공공외교라고 하면서 공식 외교와는 좀 비교합니다. 외교관들이 하는 외교를 공식 외교라고 하니까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 원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계속 개선하는 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기재, 뭐 기재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 뭐야 기재가 뭐야? 이거 메커니즘이란 뜻이에요. 혹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이게 바로 공공외교. 공공외교란 주로 대사, 외교사절이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전통적인 외교, 특히나 과거의 공식 외교 중심이었으니까 여기에서만 계속했던 것에 벗어나서 상대 국가의 국민들에게 자국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활동.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갔을 때 또 그 나라에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 여기까지가 내용 정리되어 있고요. 이제 문제를 바로 소개를 할 건데 여러분 문제 좀 빨리 보고요. 그럼 시간이 살짝 남을 거거든요. 이게 개념 강의의 마지막이니까 선생님이 앞으로의 개념 공부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지까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172쪽의 1번 문제. 한반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인데 최근에 등장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분쟁이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복잡한 요게 중요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일본이 과거사를 계속 왜곡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조차 가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맞는 말이고요. 동북 공정 사업에 따른 한중 간의 갈등. 아니 어떻게 우리의 역사가 그렇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좀 다소 안타까움도 있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역사엔 가정이 필요 없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꼭 그래야만 했는가 라고 좀 다소 좀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우리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역사예요.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역사가 중국의 지방정부 역사입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를 떠나서 그건 사실 왜곡 아닌가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답이고요. 디귿은 왜 틀렸냐? 센카쿠, 다오이다오 영유권 주장에 따른 한중이 아니라 여기는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라서 틀렸고요. 리을이 왜 답이 안 되는가? 이게 좀 고민스러울 텐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에 일본이 반발한 거. 그렇죠. 이것도 선생님 이거 국제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역사적 맥락을 꼭 이해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이 답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그래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
니은 동북공정 사업의 한중 간의 갈등, 이건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 구성이 된 거고요. 다음 두 번째, 한반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그러면 뭐 아시아랑 유럽이랑 이렇게 함께 부를 때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위치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언제든지 세력 경쟁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요충지. 그만큼 주변 국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한 거고, 미국, 중국 등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다자 외교. 그러니까 미국에 뭐 아주 너무 의존하거나 뭐 또 중국에 또 너무 의존하는 거 말고 이제 우리와 아주 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국가들을 좀 다변화하는. 왜 그럴까요? 주제죠, 주제. 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까요? 답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국제관계 방향이겠죠.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날 새롭게 나타나는 국제 문제? 그것도 뭐 없진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 주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둘, 세 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국제관계 방향. 이게 답이 될 거고요. 오늘날 국제관계 질서의 변화 양상. 이것도 뭐 좋은 주제일 수 있겠지만 프로젝트 수업 발표 주제로는 부적합하고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갖는 특징, 이것도 세 개를 다 감쌀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뭐 첫 번째 거는 분명 감쌀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 이 내용만 가지고 다 감쌀 수는 없죠.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공조 체제 구축 방안. 뭐 구체적인 구축 방안이 여기 세 개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고르시고요. 다음 3번 문제, 요걸 잘 풀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정리했는데 1950년대 양극 체제, 60년대 제3세계가 부상하면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모습, 1970년대 이념 대립이 완화되고 이걸 대탕트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80년대 후반에 공산 진영이 이제 붕괴하기 시작했던 모습. 안보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이때 1950년대는 안보 중심이었고 친미 반공 외교였기 때문에 기억 틀렸죠. 비동맹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로 외교 대상국을 확대시켰다. 이게 1960년대 제3세계가 비동맹 국가들이니까 니은 맞고 디귿. 자유진영 국가 중심의 외교를 강화하였다. 이건 오히려 1950년대의 외교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그렇죠, 북방 정책 혹은 북방 외교의 도입, 이게 80년대 후반이니까 리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면 맞히고 그냥 모르면 틀리는 느낌이랄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인데요. 이게 바로 이번 강 완강 코드가 될 겁니다. 완강 코드 보여주세요. 띠링. 우리나라 외교 정책 변화를 정리하는데 여러분 이것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국제 정세가 바뀌는 모습을 시기적으로 정리한 것뿐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나서 마지막에 1990년대 이후까지 선생님 판서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또 힘들죠.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갈등 무엇이 있을까? 일단 아까 뭐 살짝 봤던 이어도 해상 영유권 문제도 있고요. 동북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분은 이걸 그냥 딱 알자라는 뜻이죠. 이거 써봐라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랑 중국 간의 갈등, 그래요. 뭐 중국에서 뭐 황사가 우리의 피해를 미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적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를 알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영유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우선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국제관계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은 뭐가 있습니까? 뭐 여기 뭐 독도의 어떤 영유권 문제를 쓰는 친구들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설지에 보시면 이제 동해 표기 문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뭐 상당히 뭐 의미 있죠. 동해죠, 동해. 그래서 뭐 동해 명칭 표기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과거사 왜곡 문제를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외교 전략에 부합하는 사례. 공공외교에 대한 얘기 나오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그게 과거의 전통적인 외교, 공식 외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 차원에서 혹은 각종 뭐 문화예술, 원조, 지식, 미디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걸 공공외교라고 하니까요. 한국 관광 홍보를 강화하는 거 괜찮겠죠. 다음 니은. 동맹국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이걸 국민들 스스로가 이런 영역에서 바로 동맹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 전략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한류 컨텐츠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류 컨텐츠, 여러분 우리 EBS가 인터넷 강의의 한류를 이끌고 있다. 이건 뭐 선생님만의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여기 이제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요 건너편에 이제 부스가 있어요. 거기 갑자기 막 누가 막 들어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막 강의를 하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지? 내 강의가 이렇게 유명해졌단 말이야? 나도 어느 순간 BTS를 따라잡는 전 세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한류 스타 강사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농담이고. 아니 왜 갑자기 들어오셨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EBS의 이 강의 제작뿐만 아니라 어떤 강의 뭐 송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트 관리, 여러분 뭐 수강 후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문제 얼마나 좋습니까? EBS가 보면 이제 자기 틀린 문제만 따로 모아서 뭐 오답 어떤 그 노트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외국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는데 선생님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스에서 다른 과목 뭐 수학, 뭐 국어 막 촬영하고 있겠죠. 근데 왜 하필 최적이어야 되는가?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과 본 건 아니고 다 보셨다고 하는데 그냥 선생님 혼자 그래? 그 다른 선생님 강의도 아니고 왜 내 강의를 역시 디귿 맞고요. 리을. 대사와 외교 사절을 통한, 그러니까 요게 전통적인 외교 뭐 혹은 공식 외교 그런 개념이 아니죠. 공공외교니까. 답은 그냥 기억과 디귿 2번이고요. 가에 들어갈 내용.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외교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는 냉전 체제가 종식된 현재 국제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반도에는 여전히 남북 간 긴장이 존재하고 지정학적인 위치, 여러분 이 지정학적인 위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수리적으로 그냥 이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위도 어디, 경도 어디 그냥 딱 거기 위치해 있다. 그게 아니라 국제관계 틀 속에서의 위치적으로 중요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위로 가면 대륙,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해양 세력.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수리적인 위치로서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관련성 속에서 훨씬 더 중요성이 드러나는 위치, 이걸 지정학적 위치, 힘의 관계가 분명 여기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자주적인 안보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뭐가 답이겠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계속 우리의 국제관계를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끝. 짜잔. 선생님 이번 강의 일찍 끝납니까? 그러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선생님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완강이 아닌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다음 강 꼬꼬무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은 이 강의의 끝이 학교 시험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까지 쭉 61강까지 거쳐오면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기 위해서 꼬꼬무 강의도 다음 강의 열심히 준비할 건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개념은 절대 변하거나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어떤 개념이 없던 게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다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학교 시험 대비로 이제까지 정리했던 개념이 수능 대비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했던 이 개념을 그래요. 중간중간에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린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좀 이제 순서가 막 뒤바뀌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의를 만약에 2학년 친구가 수강을 한다. 근데 지금 이 61강의 이 마지막 인사말까지 듣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데요. 자, 만약에 3학년 올라가는데 다른 과목을 선택해 보겠다. 그걸 말릴 생각은 없는데요. 그냥 2학년 때 했던 정치와 법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여러분 과연 그게 어려운 걸까요?
생소하거나 낯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한 번 본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생소한 것으로 인해서 그 과목을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3학년 올라가서 다른 과목도 그만큼의 생소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입 장벽이 좀 덜한 과목들이 있어요. 사실상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사회문화 그러면 거기 나오는 개념들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 뭐 굳이 공부를 안 해봤어도 들어봤을 법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할지 모릅니다. 사회문화 선택을 막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은 수능으로도 만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개념들을 다 학습을 했거든요. 다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뜻, 의미 이것만을 이야기하진 않고요. 개념이 뭐라 그랬죠? 개념은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A라는 개념의 특징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스몰 e까지 배웠다고 칩시다. 이런 게 특징이니까. 그럼 이 특징 중에 5개를 배웠는데 머릿속에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D와 E만 보충하면 돼요. D와 E만 보충하면 되고요. 이제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수능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냐면 A라는 개념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죠. B라는 개념과 묶어서 출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형태 문제가 좀 더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그러면 B라는 개념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특징이 있고 B라는 특징이 있고 A, B, C, D, E 여긴 F, G, H가 있으면 이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러네 A 개념과 B 개념 자체가 서로 대립하니까 어떤 차이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겠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네? 그렇죠. 이런 식의 공부를 더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볼래요?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도 둘 모두 인정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도 둘 모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다른 거 해볼까요? 최근에 배웠던 개념으로는 여기에 총회, 유엔 총회랑 여기에 안전보장이사회를 넣어도 어쨌거나 공통된 거 하나라도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는데요? 기억 안 납니까?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을 갖는다는 특징은 총회랑 안전보장이사회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 하나만 묻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수능 문제는. 다른 거 해볼래요?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단체. 잠깐만. 그러면 3번째 것까지 비교할 수 있나? 그렇죠. 여러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과목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회문화 공부 시작해보세요. 시작하는 첫날에 예를 들면 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차이점만 정리를 하면 공통점을 못 풀어요. 여러분 또 생활관리 하실 겁니까? 그럼 생활관리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칸트라는 학자 배우고 벤담이라는 그 대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 다른 거구나. 완전 다른 거네. 완전 다른 거네. 그런데 그마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공통점 압니다. 칸트도 남자고 벤담도 남자죠. 그런 걸 안 내줘 여러분. 그거는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장의 공통점을 정리하시고 차이점을 드러내고 이 공부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제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이 전범위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꼬꼬무 강의를 계속 주기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라도 수강을 하게 되면 이 지식은 여러분 머릿속에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밖으로 도망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다음 강에서 6단원 꼬꼬무로 6단원 전체를 또 한번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걸 약속하면서 다음 강에 또 은은한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